강동구 이쪽 폭탄하면서 막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선대 라이트 쇼킹 직접 저격하는데 떨어질 때가 됐다. 떨어질 거다. 떨어져야 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부입니다. 자, 이번에 할 얘기는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제가 나름대로 만든 퓨어가 있어요. 뭐냐면 기우제를 지내는 추장이 되기보다 비올 것을 대비하는 관찰자가 되자. 이게 무슨 소리냐? 상승합니다. 상승열차 출발합니다. 올라타세요. 폭등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폭락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이 언젠간 맞죠. 왜냐하면 기우제를 지내는 추장은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올 겁니다. 주민 여러분 하면 언젠간 오겠지. 왜냐하면 비가 안 오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긴 맞겠지만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떨어질 때가 됐다. 아니야, 떨어질 거다. 떨어져야 해. 또는 오를 거야. 양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 끝머리까지 온 건지 중턱까지 온 건지 이건 뭐 보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2, 3년간 3, 4년간 꾸준하게 폭락을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폭락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잘 몰라. 왜 잘 모르냐면 안 봐요. 예. 사실 다른 유튜버들의 또는 다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의 글들을 그렇게 막 귀담아서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지역이라든가 이슈라든가 그런 쪽에 보지 상승할 거야 폭락할 거야 그렇게 민감하게 보는 편은 아닌데 특히 유튜브에서는 잘 보지 않는데 지금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러면 그 결과가 왜 틀렸는가 뭐 등등 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오긴 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김재경 소장님이 풀어주시고 저도 한번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이 아파요. 빨리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폭락론자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는 게 그분들도 나름의 근거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시점이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결과가 드러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봤을 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아직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뭐 줄긴 시작했다. 정점이 2018년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뭐 사실 인구 자체는 아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반박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시점적으로 이때 떨어질 거다라고 했었던 그 근거와 이유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틀렸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 그렇죠. 한번 짚고 가겠다 이거야. 되게 나빴어. 아니야, 나빴어는 아니지. 뭐 어떻게 보면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님이랑도 한번 이런 영상 찍어보자고 하긴 했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폭락론자를 까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부동산님이랑 벌써 만난 지가 한 3년 되나요? 4년? 3년? 2017년에 가을 영상 뭐 이거부터 찍었던 것 맞아. 같으니까. 추석 특집 영상 계속하면서 네, 그랬기 때문에 경기 전망들을 찍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맞게끔 가고 있었었던 것이죠.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전망들 다 맞춰왔거든요.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저도 그냥 얘기하진 않고 근거와 이렇게 해서 오른다고 얘기만 했잖아. 다 올라간다라고는 안 이래도 오를 했잖아요. 거야. 지방은 또 떨어질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다주택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었는데 이분들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곳들 중에서 맞힌 데도 있겠죠. 근데 자극적인 데들 결국 서울도 떨어질 거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에서 특징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얘기해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사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보더라도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보다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를 오히려 보게 돼요. 왜냐면 보통 손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돼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하면서 떨어지는 쪽의 논리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오히려 저희는 올라간다 이것만 들어보면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논리들은 떨어지는 논리를 한번 좀 염탐해 보고자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자, 시점이 일단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했었는데 오늘 얘기해 볼 거는 공급 과잉 토크. 공급 과잉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것은 2017년도, 18년도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과대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언론에서도 얘기했었던 거고 이거는 2016년도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던 떨어지는 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담론 중 하나였던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송파일리오시티 얘기 나왔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얘기 나왔었던 거는 송파일리오시티로 끝난 게 아니다. 강동구 입주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건 현재 진행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얘기해 보자면 공급 과잉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워낙 많았었잖아요. 2018년 분양과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다. 내년 44만 가구 입주 폭탄. 아파트 집값 하락은 생각보다 좀 길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2015년도, 16년도 때 보면 지금 봐라 17년도, 18년도 역대급의 공급량이다. 17년도 38만 가구, 18년도 43만 가구 입주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결국 우리가 가장 사실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수요와 공급 정도는 들어보다 보니까 공급이 물량 앞에 장사 없어. 떨어질 거야. 이런 식의 논리에 아무래도 진짜 떨어지나? 좀 이걸 수요를 누가 받아주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공급 과잉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일 거야 아마 투기하시는 분들이. 공급 과잉.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데 공급 과잉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2017년도 때 경기 전망, 2018년도 때도 경기 전망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봤었던 것이죠. 공급량이 많은 건 맞고 역대 그 이상급의 어마어마한 공급량도 맞지만 근데 이 공급량을 좀 제대로 보면 사실 어디에 공급되느냐.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 지방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는 서울이었는데 서울은 2017년도 뭐 2만 7천 세대였나? 그리고 2018년도가 한 4만 좀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질적인 서울의 공급 과잉은 아니었다. 17년도, 16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되는 멸실주택 수가 훨씬 더 아파트 공급량보다 많다 보니까 순수한 공급 자체는 오히려 또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공급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서울 물량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라서 당신들이 헛짚었다, 잘못 짚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수도권 공급은 많았거든요. 경기도 공급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사실 입주할 때 떡실신, 뭐 동탄이 이런 데들 입주 물량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계속 택지지구들 우리 알고 있는 뭐 다산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지난 2, 3년간 많았는데 경기도 공급 물량이 사실 좀 줄고 있거든요. 일각에서 하는 내용 주장이 뭐냐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 선에서 막 팽창하려고 폭등하려고 했던 게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서울의 임대가격 방어, 매매가격 방어보다는 임대가격, 전세가격 방어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뭐 다산 신도시에 내가 분양받아 놓은 거 입주하기 위해서 서울에 전세를 빼고 이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입주 물량들 누가 받아줬냐? 서울에서 인구의 순주출도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넘어오는 것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난 2, 3년간의 서울의 전세 시장 안정은 이런 수도권,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세 불안하다는 얘기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의 전세 가격 불안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이러니하지만 경기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랑 맥을 같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다. 사실 이게 포인트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좀 생략을 하긴 했었었는데 저희가 부동산님이랑 네. 전에 방송했었을 때도 그때 당시 기억을 해보자면 결국 서울
공급량은 적다. 근데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많았었거든요. 막 14만, 막 10몇만씩 막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긴 주겠죠. 근데 경기도 내에서도 어디가 공급량이 제일 많은 탑3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사실 경기권도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수도권 올랐다 하지만 사실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간 데는 뭐 성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분당 상승률이 분당, 막 지난 이런 2년간 식으로. 엄청 높았어요.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공급이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경기도권도 보시면 떨어진 데들 존재하거든요. 올라간 게 아니라 당장 평택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누적 상승률 봤을 때 가장 많이 마이너스 7%였나? 8%인가 떨어지면서 평택의 고덕 신도시 어떡하냐. 네, 고덕 그러니까 신도시. 공급량도 이제 봐야 되는 거가 경기도 내에서도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그냥 수요 대비 과도한 공급이 있었던 데들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막 무조건 경기도권 막 입주하면 막 다 터져 나갈 거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3기 신도시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사실 3기 신도시 입주한다라고 해가지고 불안에 떠는 데는 어딜까요? 1기, 2기 신도시. 그렇죠. 서울 사람들이 막 3기 신도시 반대하면서 피켓 시위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3기 신도시가 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1, 2기 신도시의 천장이 되어줄 거다. 저 그렇게들 얘기하죠. 3기 신도시가 뭐 지어진다. 진짜 과천 이런 데는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3기 신도시 발표 브리핑할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뭐 기자가 아니 이거 뭐 보면 위치가 막 동쪽 서쪽 이렇지 뭐 과천이 있긴 해도 너무 7천 세대밖에 안 되니까 뭐 왕숙지구는 뭐 3만 세대 넘어가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 이거 가지고서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강남이 좋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더 이전에 얘기했었던 거 보면 자기는 계속 일산이 좋아서 일산에서 살 거다라고 하는데 일산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김용희 국토부 장관님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결론적으로 보면 일산 그래 이번에 풀어줬잖아. 그런가요? 야, 이번에 지금 풀어줬잖아요. 뭐 봐야겠죠. 네. 근데 뭐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일산과 그 은평구 사이에 무슨 지구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창릉. 맞아, 창릉이었다. 네. 창릉이 딱 들어서는 순간 아마 한 2만 세대인가 3만 세대인가 그랬을 창릉도 거예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딱 들어오면 일산은 이제 30년 차 돼가는데 걔네 입주할 때 되면 서울에서는 훨씬 가까운데 2만 세대가 입주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야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경기권 수요를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지. 물론 서울에 일부 사람들이 뭐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상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경기권들이 문제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보고 있지. 결국은 서울은 짱짱맨이다. 그렇죠. 서울주의 완전 서울주의자인데. 뭐 그렇게 보면 좀 네. 서운하고요. 나름의 이제 근데 분석으로 이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어떤 3기 신도시 정책 자체가 유효한 공급이 안 될 거다 이런 논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근데 그래서 이번에 배려 있게 고민한 부분이 뭐냐면 교통이잖아요. 광역교통 2030 발표도 했지만 언제 그런 거 했는지 기억 안 날 정도로 금세 잊혀졌지만 어쨌거나 GTX 지금 사실 GTX D가 또 엄청 핫했지만 GTX나 아니면 사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 도입들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거점들 이런 지역을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망을 되게 확대해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있는 신도시나 이런 지역의 분들도 어떤 교통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면 얘네가 유효한 서울에 공급을 대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되면 네. 되면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했으면 시점에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네. 왜냐면 교통이 당연히 좋아지면 우리가 이제 대체적인 그 효과는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강남까지 가는데 지금이야 뭐 대중교통도 열악하고 해서 막 1시간씩 걸리던 게 GTX 뚫린다. 20분 만에 딱 삼성역 딱 이게 가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되는데 뭐 GTX는 그래도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안 되면 3기 신도시 자체가 저는 나가리
차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2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도 막 이제 그 격렬하게 반대할 거기 때문에. 뭐 그건 하는 GTX는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발표된 거 뭐 GTX D 얘기도 나오고 보는데 과연 얘가 현 정권 내에서 스타트는 할 수 있는 걸까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 근데 생각보다 성공이지 금방 않을까. 뚫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하철은 개복을 이렇게 해가지고 뚫고 음. 이건데 밑에서 하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공사가 되나 봐요. 그래서 나는 좀 빨리 되면서 집값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우리 얘기의 폭락론자는 어디 갔어요? 흥분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신 다시 것 같은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도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사실은 또 많았죠. 3기 신도시 발표되면서 정부가 집값 잡는다 얘기했었지만 이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봐야지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번 쪽지는 그럼 약간 묶어서 네. 3기 신도시 30만 원 공급하면 서울 집값 폭락해. 3기 신도시 발표가 나두는데 과연 이 발표가 우리 부동산 대폭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지금 3기 신도시는 지켜봐야 물음표 되니까, 지켜봐야 그거는.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건 아직 결론은 안 난 얘기다. 팩트 체크로서 되는 거는 2017년도, 18년도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0년 주기설 때문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가 다시 오른다? 여러분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거 안 온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근접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10년 주기설이에요. 사실상 그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내생 변수, 외생 변수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 집값이 떨어졌었던 거는 내부적인 국내적인 내용이 아니라 외생 변수로 인해서 터진 거였는데 그거가 또 뭐 10년 주기로 또 외국에서 뭔가 터질 거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무난히 18년도 일단 2018년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바로 그냥 걸렸었는데 2018년 19년도 무사히 지나가는데 안 터졌다. 그래서 10년 주기설도 틀렸다. 예. 부동산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을 거예요. 아마 2018년도 경기 전망? 아마 추석 특집이었을까? 그거 했었을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2017년도, 18년도 공급 과잉 이슈 정말 많았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4만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고 순 멸실주택이 많고 얘기했을 때 부동산님이 아직 큰 게 하나 남았어. 송파일류시티가 얘는 이 중에서 만세대는 아직 맨 뒤에 빠져 있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이게 3만 8천 정도였는데 그 중에 많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19년 물량이었어요. 네. 그 얘기를 역시 우리 폭락하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런 분들 역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이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면은 자 매도자들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투매를 하게 된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시기 잘 노려보시면 분명히 역전세란에 의해서 팔고 싶지 않지만 팔아야 되는 매도자들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자, 2019년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류시티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대 카페에서도 유명한 네임드 한 분이 얘기했던 거 계속 지금도 회자돼요. 그러니까 네임드였던 분인데 이렇게 제가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물량들 만 세대 가까운 9,500 10세대 실질적으로는 임대 빼고 나면 적은 훨씬 이거보다는 적은 세대이긴 한데 이 물량들이 동시에 공급되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이 4억대 뭐 얼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도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었고 물론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매매 가격도 생각보다 지난 하락장? 그러니까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어떤 이 장에서도 버티면서 지금 이제 또 다시 또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송파일류시티 같은 경우는 논리는 그거였었어요. 아직 부동산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직 큰 거 하나가 남았어. 끝난 게 아니었어. 2018년도에 대장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있었지만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서울에 입주를 한다 해도 어디 뭐 은평구에 입주하고 뭐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도 강남 3구에 있는 딱 그래도 교통 괜찮은 곳에
그것도 1만 세대에 가까운 대단지가 입주하다 보니까 얘가 강남권에 있는 수요도 흡수하고 그럼 강남권 가격이 좀 흡수되면 뭐 이제 마용성이나 얘네들의 대체지로서 충분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뭐 흡수하고 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왜냐면 어중간한 데에 1만 세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강력한 한방이다. 헬 리오시티로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처럼 지옥 같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물량은 아직 많고 잔금 기일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매물은 더욱더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고요. 따라서 송파 헬리오시티는 앞으로 잔금 대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제 겨우 50일 남짓 남았습니다. 그때 송파일류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전에 방송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송파일류시티 입주 폭탄 안 나올 것이다.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이유는 명확했어요. 실질적으로 매물이 나올 게 없단 거예요. 일단 조합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슈 중 하나긴 하지만 그 말고도 전매 제한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등기 시까지 조합원들은 팔 수가 없어요. 팔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은 있죠. 뭐 1세대 1주택일 때 10년 보유 5년 거주라든지 아니면 뭐 기간이 3년 이상 지연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팔 수가 없어. 특수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몇이냐라고 하면 1500세대에 좀 넘어갔거든요. 이 1500세대 일반 분양도 막상 팔려고 보면 분양권으로 팔려고 했을 때 당시 입주하기 막 직전에 팔려고 하면 분양권은 세율이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원래 양도소득세 중과가 분양권에 없었거든요. 단기 그쵸. 매매에 대한 중과 정도만 있었는데 이게 파리부동산 대책 때 맞아요. 분양권의 양도세를 그냥 단일 세율 50%, 맞아요. 주민세까지 하면 55%. 55% 세금을 내니까 3억 남으면 1억 6,500이 국가 거. 음. 국세잖아. 1억 6,500만 먹어라.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물건들이 잠기는 현상이 나왔다. 조합원 거는 팔고 싶은데 조합원지 양도금지 규정 때문에 못 팔고. 근데 입주할 때는 팔 수 있잖아. 참고로 말하자면 조합원은 등기나야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 분양권은 뭐 막말로 55%는 잔금 치르고 팔 수는 있어요. 등기 후 근데 등기하면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주택은 40% 세율 44%. 예. 이제 움직이게 되고 또 취득세 내고 또 팔고. 그러니까 예, 세율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뭐 그런 게 좀 중복해서 작동했겠죠. 뭐 앞으로 서울에 좋은 신축이 부족하다라는 위기감도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많은 거래 비용 세금 부분도 신경이 쓰였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유하자. 사실 그거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던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었죠. 자금이 부족하니까 전세가 7억 원 나와줘야 내가 잔금 치를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뭐 이제 그런 물건들 일부 몇 개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량한 자산이니까 끌고 가자 뭐 이런 판단을 하면 생각보다 물건이 덜 나왔다 뭐 이런 판단이신 거네요.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얘가 물건이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는 잘 몰라요.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부분은 아니라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헬리오시티의 입주 물량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 시절에 전세 가격이 조금 출렁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했고 매매가도 그렇게 강세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잘 극복하고 물량 채우고 2019년에 하반기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죠. 네, 송파일류시티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송파일류시티 영상을 제가 찍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했었어요. 전세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매매가 안 도니까 실입주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죠. 실입주 비율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입주 안 하는 사람들은 다들 전세로 내던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실제로 4억짜리가 33평형이 나오긴 했었어요. 융자 않고. 선순위 대출 많이 낀 거. 어차피 잔금은 쳐야 되니까 선순위 대출 끼고 너 전세 4억으로 들어올래? 이런 거는 있었지. 일반 정상적인 정상 매물은 그렇게 매물은 없었다. 4억까지도 없었지만 언론에서는 또 4억짜리 전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 보증보험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그런 선순위 대출 물건들이 싼 경우는 제한적으로 있었다. 네. 근데 제가 헬리오시티 얘기하면 좀 겹쳐서 생각나는 부분이 위례예요. 위례 신도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검색되는 검색어 중에서 위례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뭐 근래 분당이 한 몇 달 수성한 2주 정도 분당이 역전한 적도 있지만 다시 지금 위례가 계속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위례가 지금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의견도 있어요. 위례가 이 올 상반기에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이 쌓이면서 위례가 좀 가격이 매매든 전세든 눌렸던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끝나면서 다시 이제 좀
약간 눌려있던 부분들이 좀 숨통을 트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당시 잊고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송파 헬리오시티 한창 이슈될 때 위례는 송파 헬리오시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거다 뭐다 이런 서로 뭐 위례에 있는 사람들은 송파 헬리오시티 아예 저기가 뭐 송파구라고 해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위리가 좋지 하면서 막 까고 막 송파 헬리오시티 사람들 아 위례 저 뭐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그건 그러니까 영향을 줄 만한 조이긴 한데 위례 신도시보다는 헬리오시티가 훨씬 비싸고 그렇죠. 예. 서로 그런 막 상황이죠. 싸웠었던 예. 기억도 언뜻 네. 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헬리오시티까지는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패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자기가 틀린 거래. 하락론자가 주장했던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 폭탄에 따른 가격 하락, 가격 폭락, 가격 하락 조정 이런 부분도 틀렸다. 뭐 이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그쵸.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강동구다. 아예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헬리오시티를 넘어간 거를 갖다가 내 전망이 틀렸네요.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 제2의 헬리오시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2의 헬리오시티가 뭐냐 한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3구 지역에 최소 1만 호 이상의 그 주택 공급이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넘쳐나면 넘쳐났지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바로 공급 과잉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에서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도, 18년도 워낙 피크였기 때문에 이때 막 떨어질 거다 뭐다 통계로 가지고서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공급량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 자체는 이제 한물간 이슈란 공급 말이에요. 과잉이 없어. 공급할 게 없어. 이제 오히려 2020 몇 년 되면 이제 공급 절벽 얘기도 막 이제 인허가 물량. 2021년이 물량이 적고요. 내년까지는 그냥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강동구 입주 물량 지금 11월이잖아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14,000 조금 넘게 있거든요. 이제 고물량들이 들어갈 게 있고 이제 멸실 물량들 이런 것들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 이슈는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한물간. 당분간은 나올 얘기가 아닌 상황이다. 이제 그런 근데 얘기죠. 이분들이 언론에서도 이제 이걸로는 여론몰이가 안 돼 하면서 포기한 정책을 물고 있어요. 뭐냐? 바로 강동구가 남아있다. 이렇게 헬리오시티 때와는 다르게 강동구 대량 물량은 문제 없을 것이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강동구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퍼져가면서 인근 매매 가격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동구 방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었지만 2019년도, 2020년도 다 합쳐서 16,000세대가 입주를 해요. 당장 이번에 고덕 그라시움 입주하고 있잖아요. 얘네 역시 송파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강남 4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4구니까 얘네가 역시 이렇게 대규모로 입주하면 전세 시장도 출렁거리고 매매 가격도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 대장이었던 게 바로 고덕 그라시움이 거의 5,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얘가 이제 입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주장 가신 부동산 사장님을 알고 계셔서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요즘 분위기 어때요? 라고 하니까 매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거래가 찍힌 게 자기가 거래한 거는 14억 5천도 거래했다 하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변 부동산 사장님은 뭐 14억 7천도 됐다라는 카더라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15억 거래설 정도 얘기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호가는 15억에서 뭐 더 높게도 얘기 나오고 있고 우와 지금 고덕이 이렇게 뜨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세가 좀 싸게 나오죠. 싸게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똑같아요. 4억짜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니까 그런 거 없어. 기본적으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 33평 기준으로 나오고 그것도 워낙 대단지니까 동이라든지 층에 따라 다르지만 4억짜리는 그때 송파 헬리오시티 얘기했었던 것처럼 선순위 대출 끼고 이런 것들이 한 4억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현재 얘기고 고덕 그라시움만 있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옆에 단지들도 있잖아요. 아르테온도 들어올 거고 지금 이제 7단지 롯데캐슬 베네루체도 지금 이제 입주하고 또 이런 그다음에 5단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도 이제 입주할 거고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다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것 중 하나가 물론 전세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송파 헬리오시티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결국 얘네도 재건축이거든요.
전매가 하려고 해도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등기나야 팔 수가 있고, 아니면 특수한 경우 빼고는, 아니면 일반 분양이다. 분양권으로는 애초에 팔 생각도 없을 거고 55%. 그렇다고 해서 입주 준공했을 때 잔금 다 납부하고 취득세도 내고 44% 세율로 판다? 그냥 안 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헬리오시티는 원래 이제 가락시형 재건축한 데예요. 헬리오시티는 평수가 작았는데 대지 지분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이거 조합원 1단지, 2단지에서 6,600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그러니까 이게 6,600세대가 9,510세대가 됐는데 임대 빼고 아까 일반 분양이 1,500개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별로 안 많았어요. 근데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이나 이런 그러니까 고덕의 재건축들은 2000년대 초중반에 뭐 때문에 관심을 받았냐면 넓은 대지 지분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16평형이 그러니까 1대1이라고 하면 대지 지분 16평이잖아요. 20몇 평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넓은 대지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 개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입주하거나 팔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일반 분양이 받은 사람들은 다 청약가점 이런 걸로 해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무주택이나 그래서 다주택자는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일반 분양 받아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과세 비과세 문제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가 막힌 상태에서 그라시움 말고 나머지 애들은 전매가 막힌 상태에서 아예 그냥 전매 자체도 안 되는 데에서 분양을 받았고,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못한 상황에서 들어왔고, 지금 그럼 입주하고 나서 팔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취득세 내고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세율도 있지만 두 번째는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냥 들어갈 생각들을 대부분 하거든요. 일반 분양 물량 개수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입주를 맞추고 일단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도 아니 양도세, 양도 차익이 있으니까 내는 거 아니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도 차익이 막 3억, 4억 이렇게 돼버리면 세금을 한 1억 얼마, 2억 가까이 낼 생각하면 그냥 그냥 몽테크 진짜 해야겠다. 2년 거주해서 내가 은행이자 좀 내고 그러고 살다가 비과세를 1억이든 2억이든 맞아버리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그래서 하나의 고덕도 지금 사실입니다. 장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미사가 얼마나 출렁일까도 되게 궁금했어요. 고덕 입주 물량 생기면 미사 전세가는 얼마 출렁일까도 되게 궁금했는데 미사도 의외로 탄탄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또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강동구 입주 폭탄하면서 막 신축 아파트가 막 입주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폭락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게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게 호재예요, 악재예요? 부동산님이 생각했을 때는 호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기에 악재라고? 따라 달라. 시기에 따라 달라?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경기가 안 안 좋고 침체됐을 때는 물량 많은 게 되게 훨씬 더 나쁘게 작용하는데 뭐 지금 상승장 같은 경우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우리 동네 그 썩음썩음한 아파트들 다 사라지고 엄청 좋은 애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좋은 형님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거야 사실은. 악재인 시절에도 일시적으로는 물량 때문에 출렁출렁이면서 내 집이 돋보이지 않고 내 집 팔기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오지만 지나고 나면 그 형님이 시세를 이끌어 가주잖아요. 고덕 그라시움이 15억 찍어주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으아. 우리 형님 가격이 비싸니까 내 가격도 쫓아가서 올라가는 거야. 원래 대장의 역할을 해줄 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이 재평가되죠. 고덕 그라시움이 15억, 16억 찍어주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강동구 하면 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얼마 이 정도 급으로 갔다고 하면 고덕 그라시움의 가격 이끌어주는 이게 가격이 다른 동네,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었던 뭐 마레프, 마포에서는 마레프가 얼마인데 고덕 그라시움이 얼마 하면서 지역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달리거든요. 대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장점이 있죠. 그쵸.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그 장점이 되게 돋보이는 거예요. 야, 그라시움이 15억인데 베네루체는 그럼 뭐 얼마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만한 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기준들이 바뀌는 거죠. 이게 강남에서도 있어요.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얼마인데 그러면 우리 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매수자들이 매수의 흐름이 돈이 딸리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합리화하면서 야, 그라시움을 저 돈 주고는 못 사겠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라인에서는 이 정도 급이면 뭐 이 가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사고 싶은 상황에서는. 상승장 하락장에 따라서
입주 물량의 영향은 조금 전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지금은 상승장이고 물량들이 이렇게 멈춰 있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자포자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러니까 이걸 안 듣고 싶지만 실제로는 또 집이라는 문제가 또는 내가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이 공간이라는 문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가서 사면 내가 제일 꼭지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죠. 저는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게 악재로 받아들일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면 더 비교적 얘가 신축 입지 좋은데 대장급이 이 가격에 나온다. 그럼 다른 애들은 더 출렁거릴 가능성들은 있죠. 근데 여기서 1차원적으로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동네가 달라진다는 얘기. 아마 부동산님이랑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성동구가 사실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었거든요. 성동구랑 광진구 얘기했을 때 광진구가 훨씬 더 비쌌었고 광진구가 마용성이 아니라 광진구는 잠실이랑 그쵸. 이렇게 같은 급 또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항상 이제 고 라인들이 지난 텀,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 상승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진 게 뭐냐면 2000년대에 되게 회자되었던 인기 지역들은 아파트 촌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에다가 광진구, 광장동 쪽에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같은 급으로 소비가 되고 마용성은 용산이 나중에 이슈가 있었지 같은 급으로 이렇게 소비가 안 됐어요. 용산은 이촌동이라는 아파트 지역만 소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버블세븐이라고 불리던 지역이 목동 그리고 분당, 평촌 그래서 용인 그래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진 지역들이 그 당시에는 인기였다라고 하면 이번 상승장에서는 그 시절에 재개발을 했었던 재개발로 아파트를 많이 공급했었던 이 지역 그래서 갑자기 마포의 아파트 아이언뉴타운 재개발 아파트들 많이 생겼고 성동구에 재개발 많이 생겼고 그렇죠. 예, 용산은 뭐 비슷하다 많이 생기진 않았어요. 예, 용산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은 이번 텀에서는 되게 급부상했죠.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이제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그 강남을 브릿지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상승세를 이끌면서 예, 뭐 동작까지 약간 포함하면 그렇게 왔죠. 예. 그렇죠. 성동구가 10년 동안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2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결코 악재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 왕십 뉴턴이 있는데 왕십 뉴턴 개발되기 전에 원래 곱창 골목이 원래 거기 있었거든요. 왕십리 하면 곱창고 했을 때 이모네 거기가- 곱창집 맨날 그렇죠. 앞에 먹었습니다. 거기가 왕십 뉴턴에 위치해 있는데 네. 지금 다 철거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네. 성동구청 앞에 몇 개 있으면서 곱창 골목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간에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지역이 과연 좋아 보이냐. 입지는 똑같잖아요. 성동구가 갑자기 예전에는 한강보다 좀 뒤에 있다가 갑자기 땡겨오고 뭐 이런 게 아닌데 성동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강남 사람들 봤을 때는 거기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열악하고 옥수동 같은 경우 산동네 달동네 이랬었는데 개발이 쭉 되고 나니까 성동구 신축 아파트 그래도 괜찮네. 이제 이미지가 바뀐 거죠. 마용성으로 들어가지 마용광이 아니잖아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없었잖아요. 스타시티가도 벌써 이제 10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진구는 개발이 끝난 상태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적어서 광진구는 재건축 이제 지금 자양일 재건축 이런 거 분양 나올 거 하나 있긴 있는데 재건축 사업들이 별로 잘 진행이 안 됐죠. 원래 이제 노유자양 유도정비 구역들도 뭐 이슈가 있을지 몰랐는데 거기도 2000년대 2010년 뭐 이 즈음에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 들어가서 하도 아작을 내놔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이 넋두리가 기네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는 거. 지역 자체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는 거고 똑같은 의미로 강동구를 이제 다시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강동구 역시 이전에 막 30년 차 되는 아파트들, 뭐 주공 아파트들 막 40년 차 되고 막 이런 애들이 막 계속 있는 것보다 그라시움 가보면 멋있잖아요. 딱 높게 대단지로 갔다가 아파트 신축 아파트 내부 커뮤니티 멋있게 해놓으면 동네가 좋아지는 거예요. 강동구가 지금이야 사실 강남 4구라고 해도 에이 송파구도 사실 잠실까지를 강남으로 쳐주지 송파구도 살짝 애매하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 강동구 멀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강동구의 그라시움이 15억 찍어주고 나중에 16억도 찍어주고 하면 이미지 자체가 변한다.
지금 마용성, 강동구도 동급으로서 이제 얘기가 회자되기 시작하면 동네 이미지부터 이 얘기 들으면 달라진다. 기분 나쁘실 분들 계셔. 왜 어디 마포를 우리 강동에 들이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되게 큰 이슈인데 이제 강동구의 집값에서는 둔주 가격 되게 중요하죠. 고덕은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서도 제일 경기도와 연접해 있는 그쵸. 그쪽에 미사랑 가 있는 오히려만. 거고 그래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여기도 이번에 분상 지정됐잖아요. 방이동 맞은편에 있는 둔촌주공 이제 여기도 만약에 여기도 지금 12,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쵸. 재건축 되고 나면 강동구 아파트 가격의 역사를 다시 쓰겠죠. 네,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성동구도 10년 전에는 이런 동네가 아니었었지만 지금 광진구보다 급부상하면서 마용성 이렇게 된 것처럼 지금은 강남 4구로서 강동구 얘기가 나와도 살짝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고덕 그라시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장주들도 쭉쭉쭉쭉 입주하게 되면 강동구 자체도 신축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둔주나 둔촌주공 재건축이 끝나거나 고덕 택지지구의 재건축이 끝난 이후에 강동구는 뭐 다른 마용성이 세상이 아니라 됐다. 그 이상급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있으면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을 거다. 진정한 강남 4구. 진정한 강남 4구. 근데 그 지역을 가격이 폭락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 그쵸. 거죠? 예. 강동구 이슈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2020년도에 마저 다 입주를 하고 나니까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 말대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송파일리시티를 보았었던 것처럼 강동구 지금 현재 고덕 그라시움 입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켜보면 누가 맞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재개발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시는 부동산 주치의께서 강동구 재건축을 주목하시랍니다. 네. 근데 좀 아쉬워. 뭐가 아쉽냐면 오늘 원래 나는 하락론자들의 주장 얘기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급 물량 폭탄 때문에 떨어질 거다. 이걸 지금 연도별로 나눠서 그분들의 얘기대로 시장이 안 됐네요. 뭐 그 정도 선에서 이 얘기를 저도 막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꾸 이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섞어가면서 이렇게 간 부분은 되게 죄송해요. 근데 본격적인 얘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론자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락론자라는 표현도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하방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주장들 가지고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진짜 뭐 선대 라이트 쇼킹 직접 저격하는데. 이거 편집을 해주세요. 아무튼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셔도 좋아요. 뭐 그래서 어떤 유명하신 분이면 더 좋겠다. 이슈몰이만. 예. 오셔가지고 김재경 소장님이랑 이렇게 나는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다. 뭐 결국은 누가 맞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보합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같은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아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논박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훨씬 재밌고 재밌겠다. 예, 그런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부동산 들었어요. 100분 토론에서 사회자 부동산 딱 가운데 저는 있고 중간에 껴서 발언권 주고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래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부동산 TV 또는 투미 TV에 나오셔서 이 얘기들 뭐 마찬가지로 갖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다 영상을 올리셔도 돼요. 참여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자극적인 내용들은 많은데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과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온 내용들은 다루기가 뭐하죠.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명확하게 시점적으로 나왔던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 이 부분은 시점적으로 나온 거라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폭락하는 이슈에 대해서 막 서로 논박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연락 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세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 주된 이유 어떤 논거로서 활용되었던 2017년부터 공급 물량들, 서울 수도권 공급 물량들, 그리고
서울에 지금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동남권의 입주 물량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재경 소장님과 두루두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런 부동산 얘기로 인사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나눠보고 싶은 좋은 주제, 재밌는 주제 얘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사실 오늘 이 주제도 고민 많이 했어요. 뭔 얘기를 할까? 제가 여러 번 깠어. 이 얘기하면 이 어때요? 얘기하면 재미없어. 이게 너무 유튜브가 재미없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둘이서 머리를 잘려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댓글 의견들 주세요. 네, 댓글 주시면 좀 보시고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다. 댓글에 동의도 해주세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으면 좀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님 같은 경우는 혹시 네. 얘네들이 왜 이렇게 폭락론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너무 지금 올랐다. 손해 볼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뭐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매체나 이런 곳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되니까 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 부동산 TV 해도 이거 광고 수익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품이나 이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데 보면 조회수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정도 조회수에 저 정도 피드백이 있는 경우면 내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곱하기 합은 얼마 벌리겠구나 이게 보이잖아. 본인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단순히 뭐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관심을 끌고 내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고 구독자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너무 좀 콘텐츠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잘 팔릴 소재가 유튜브에서는 폭등한다. 왜 폭등하는지, 어디 사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컨설팅을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잘 팔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떨어질 거다 하면 왜 떨어질지에 대해 그러니까 관심 갖고 있는 목소리들에 주목하는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니즈를 충족시켜요. 수요층이 제일 많은 구간이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보다 집이 오르지 않을 이유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어떤 니즈가 유튜브 안에는 좀 더 좀 많은 거 아니냐. 마치 그런 거일 수도 뭔가 있는 거죠. 확장을 해보면 부동산이라고 했지만 정치 논리처럼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그런 걸 수도 있고 부동산님이 추장이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부동산 스터디 카페 표인데. 그래요? 네. 저 자주 들어가 봤는데 그 얘기는 어디 옛날 기우제를 떨어질 지내는 수는 있는데. 추장이 되지 말고 응. 비 올 것을 대비하는 관찰자가 되자.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는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언제? 아니 그분 있잖아요. 그분 그 선으로 시작하시는 요즘 유튜브도 다시 시작해가지고 막 네. 좋아요와 싫어요 숫자가 완전 그렇게 비등비등한 유튜브는 저도 처음 보긴 했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그때 그 말 들어서 한숨 쉬시는 분들이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반대도 마찬가지야. 폭등한다라는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산 전문가들도 많고 하락론을 펴셨던 그 이분의 얘기를 듣고 손해보신 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없냐 이런 얘기들 질문들 하는데 상승론자도 또는 이제 지금 사야 됩니다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잘못 판단했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저도 동의해요. 저희는 그 부동산 TV에서 그 전에 막 경기 전망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여기 막 자꾸 서울주의자라고 하는데 서울주의자가 아니에요. 나 서울주의자. 여기가 난 그래요? 서울주의자. 인정하십니까? 인정. 난 뭐 맨날 얘기하는데 서울.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안 된 25년차 이내 이 얘기를 제가 수없이 몇 년 전부터도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세 개를 충족했는데 떨어진 데가 없어요. 사실 지방은 요즘 또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저는 또 그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산업론자들이 왜 자꾸 나와서 떨어진다 막 굉장히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쓰잖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억울한 거 아니에요? 구독자 숫자부터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 확인을 다짐해주는 그렇죠. 다져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그렇죠. 예. 저는 좀 반대로 너무 이렇게만 하면 너무 상업적이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었으면 하긴 해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 집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아, 궁금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강남 집값 잡는다라고 하면서 강남에 결국 다주택 말과 행동이 다르다. 같은지 다른지가 궁금하다. 이 그렇죠. 얘기네. 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저는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부동산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진심으로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쵸.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이견이 다른 거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러면 다음에 얘기해보도록 걸로 하시죠. 하겠습니다. 예.